30년 전 죽은 남편의 수첩. 핏자국 속 6개의 숫자. 그 숫자로 로또를 샀다. 하지만 70세 정숙은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다. 그날 밤 10년 만에 걸려온 시동생의 전화. 남편은 사고사가 아니었다. 친동생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형수님, 그 돈 제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 3시 수산시장. 차가운 칼날에 비늘이 튀고 내 손등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듭니다. 30년째 똑같은 새벽, 똑같은 냄새. 오늘도 80마리를 손질했고 내일도 80마리를 손질할 겁니다. 일을 마치고 쪽방에 돌아와 이불을 덮는 순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진수, 내 남편. 30해 전 공사장 철근에 깔려 죽은 그 사람이 안개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때 묻은 보따리 하나를 내 품에 쥐어주고는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여보, 여보.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개가 그를 삼켰고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이었어. 그냥 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 듣고 싶었던 목소리, 30년을 혼자 버티며 애써 잊으려 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따리? 꿈속에서 남편이 건넨 그 보따리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낡은 천 조각에 뭔가를 감싼 듯한 묵직한 느낌. 왜 하필 보따리였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그걸 쥐어주고 갔을까? 일어나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장롱 윗칸,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 30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작업복,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검은색 수첩 한 권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메모들, 공사 일정, 자재 목록, 인부 명단. 일밖에 모르던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핏자국. 갈색으로 변한 핏자국 사이로 흐릿하게 번진 숫자 6개가 보였습니다. 7, 14, 21, 28, 35, 42.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문질러 봤습니다. 30년 묵은 피가 손톱 밑에 부스러졌습니다. 숫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아니다. 자릿수가 맞지 않습니다. 날짜?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 설마 로또? 아니, 말도 안 됩니다. 30년 전엔 로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 왜 이 숫자가 우연이 아닌 것 같을까?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번 주 추첨일은 토요일. 오늘이 목요일이니 이틀 뒤입니다.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7, 14, 21, 28, 35, 42. 화면을 보고 있자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당첨번호라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꿈에 나타나 보따리를 건넨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 설마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핏자국 사이로 번진 숫자가 30년 만에 남편이 건넨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나는 수첩을 펼친 채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을 쥐어짜는 직감.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 밤 8시 35분. TV 속 추첨기가 돌아가고 흰색 탁구공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손에 쥔 로또 용지가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첫 번째 공, 7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공, 14번.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공, 21번. 네 번째 공, 28번. 다섯 번째 공, 35번. 여섯 번째 공, 42번. 이게 말이 돼? 화면 속 숫자와 손에 쥔 용지의 숫자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등. 당첨금 35억.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뻐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소리라도 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건 울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건 기쁨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왜 30년이 지나서야?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 숫자를 알았다면, 우리가 함께 이 돈을 쓸 수 있었다면, 방바닥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에 마룻바닥 나무 조각이 박혔습니다. 이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이 없는데.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어나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30년 묵은 한이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로또 당첨 확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1등 당첨자 1명, 당첨금 35억 2,480만 원.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첨금을 찾으려면 본사에 가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4억 정도. 그 돈으로 딸들 빚을 갚아주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전화를 걸까? 스팸일 거라 생각하며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그 목소리,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숙, 최진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니 내가 번호를 바꾸고 피해 다녔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건강을 묻는 말에 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무슨 용건이십니까? 별건 아니고요. 형님 제사가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수님이랑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제사.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사에 얼굴 비춘 적 없는 인간이 갑자기 제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지낼게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형님도 제 친형인데 당연히 제가 참석해야죠. 그리고 형수님, 요즘 좀 좋은 일 있으신 것 같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다. 이 새끼가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 로또 당첨 사실을 누가 알려줬을까? 아니, 설마 로또 본사 내부에 사람이 있는 건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보네. 그럼 형수님, 다음에 뵙죠. 꼭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았어. 30년 전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보상금 3억. 그 돈을 시숙이 가로챘습니다. 법적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형수인 나를 제쳐두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형수님, 형님 사망보험금이랑 보상금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카들 대학 갈 때 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 시숙은 그 돈으로 사업을 벌이다 망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로또 당첨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뜯어먹으려고 기어 나온 겁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오래전 느꼈던 무력감.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 30년 전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법도 몰랐고 세상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30년을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굴러왔습니다. 온갖 더러운 인간들을 봤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포털 사이트에 변호사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 겁니다. 이번엔 한 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법무법인 정도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리셉션 데스크, 가죽 소파, 벽면 가득 걸린 법학 서적들. 30년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숙님 맞으시죠? 김태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수트, 날카로운 눈매, 믿음이 갔습니다. 앉으세요.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로또 당첨금 관련 분쟁건이시죠? 네, 시동생이 제 당첨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수첩과 로또 용지, 그리고 30년 전 보상금 탈취 경위를 정리한 메모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훑어봤습니다. 일단 로또 당첨금은 구매자 본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시동생이 법적으로 청구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30년 전에도 보상금을 가로챘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당첨금 수령 전에 법적 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가 수령 과정에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협박이나 사기 시도에 대비해서 녹음기도 준비하세요.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제 직통번호입니다. 시동생이 연락하거든 즉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일을 그만두고 시작한 작은 꽃집. 행복꽃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물통에 장미를 담그는데 뒷목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 시숙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 야구 모자를 눌러 쓴 모습. 담배를 입에 문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미행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수님,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 시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담배 냄새가 퍼졌습니다. 나가세요. 영업방해입니다. 에이, 형수님, 그렇게 차갑게 구시면 어떡해요. 나도 조카들 걱정돼서 온 건데. 시숙이 카운터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담뱃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카들 말이에요. 요새 빚이 좀 있다면서요. 큰애는 가득값, 작은애는 학자금 대출. 형수님 혼자 감당하기 힘들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애들 뒷조사까지 했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알아서 하긴요. 로또 당첨금으로 갚으려고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형수님. 시숙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돈 원래 제 형님 돈 아닙니까? 형님이 남긴 수첩에 적힌 번호잖아요.
그럼 당연히 형님 유족인 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로또는 제가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증거 있어요? 영수증 있어요? 목소리에 협박이 섞였습니다. 법원 가면 알아서 판단하겠죠. 형수님이 그 수첩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혹시 형님 유품을 불법으로 점유한 건 아닌지 말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지금 날 고소하겠다는 거야?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상금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우기던 시숙. 법적 대리인 운운하며 서류를 들이밀던 그 뻔뻔한 얼굴. 그때는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위를 내려놓고 시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시숙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30년 전 보상금 횡령건도 같이 고소할 겁니다. 그때 당신이 어떻게 돈을 가로챘는지 증거 다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수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네, 이럴 겁니다. 후회하실 텐데. 후회는 당신이 하실 겁니다. 시숙이 카운터를 탁 쳤습니다. 꽃병이 흔들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숙이 뒤돌아 나가며 문을 발로 찼습니다. 유리문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종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가게 안에 나만 남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겁났어. 정말 겁났어.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동생이 다녀갔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녹음 파일 보냅니다. 손가락이 떨려 문자를 3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쳤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즉시 경찰서 가세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을 끊고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떨리는 입술, 충혈된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시숙의 눈에서 봤습니다. 저 인간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 싸움이 아니라 생존 싸움입니다. 목숨이 걸린 싸움입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 핏자국 밑에 흐릿하게 적힌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덕팔. 남편과 함께 일했던 인부. 30년 전 그날 공사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SNS, 주소록,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요양원 입소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았습니다. 평안요양원 강덕 878세. 다음 날 아침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외곽 산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안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강덕팔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아, 네. 3층 302호실인데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말이 잘 안 통하실 수도 있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마룻바닥, 벽지가 벗겨진 벽.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뿜었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 움푹 꺼진 눈, 앙상한 팔. 세월이 한 사람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보여주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최진수 아내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수 말이까. 네, 30년 전 공사장에서 돌아가신 앉게, 앉아. 노인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그날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노인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네.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수가 죽은 날, 나도 현장에 있었어. 철근이 무너진 건 맞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고.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동생,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최진호요. 그래, 그놈. 그날 공사장에 나타났어. 진수한테 돈 얘기를 하더군. 빌려간 돈 당장 갚으라고 소리 지르고. 돈을? 그래, 진수가 동생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나 뭐라나. 그걸 갚으라고 했는데 동생 놈이 바라 그랬지. 형님은 돈이 많으면서 왜 나만 괴롭히냐고.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둘이 몸싸움이 붙었어. 진수가 철근 더미 근처로 밀렸고 동생 놈이 진수를 확 밀쳤어. 그 순간 철근이 와르르 무너졌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시동생이 남편을 죽인 겁니까? 나도 똑똑히 봤어. 근데 경찰 조사받을 때 그놈이 내 팔을 붙잡고 협박했지. 아저씨가 입 벌리면 아저씨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겁이 났어. 그래서 사고사라고 진술했네. 노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죽임을 당한 거였어. 30년간 사고사라고 믿었던 남편의 죽음이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옆에서 보상금을 가로채고 조카들 걱정한다며 웃던 그 인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말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지.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그날의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또박또박 떨리는 목소리로 최진호가 최진수를 밀어 죽였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수한테 미안했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덩치 큰 남자 둘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숙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걸어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요양원에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혹시 강덕팔 영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미행했습니까? 미행이라뇨.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형수님 차를 봤죠. 그래서 궁금해서 기다렸습니다. 시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뒤에 선 남자들도 따라붙었습니다. 강 영감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겠요. 30년 전 얘기 들으셨죠? 근데 형수님, 그거 아세요? 노인네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약해요. 치매 판정받은 사람 말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진호가 최진수를 밀어 죽였습니다. 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걸로 법정 갑니다. 30년 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형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네, 이럴 겁니다. 시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뒤에 선 남자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폭우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내 남편 목숨값 30년 세월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내겠습니다. 시숙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천둥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지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내딸 은지는 요즘 취업 준비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방에서 인강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 은지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액정이 박살나 있었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 책상 위 노트북이 꺼져 있고 의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딸 보고 싶으면 경찰 부르지 마. 내일 연락한다. 진호. 쪽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야.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해. 당장 신고해야 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찰을 부르면, 시숙이 은지를 해치면, 핸드폰을 쥐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생각해. 정신 차려. 생각하라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은지가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당장 경찰에? 안 돼요. 쪽지에 경찰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부르면 은지를 죽일 거예요. 정숙 씨, 진정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갑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은지의 부서진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간 화면, 피 묻은 자국, 내 딸한테 손을 댔어, 이 개새끼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은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신고는 일단 보류합시다. 납치범이 연락하면 협상을 시도하고 위치 추적을 병행할게요. 그 사이에 은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변호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핏자국, 로또 번호, 강덕팔의 이름, 그리고 그 밑에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어. 손톱으로 페이지 사이를 벌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차용증, 그 5천만 원을 최진호가 최진수에게 차용함. 2025년 3월 15일. 그리고 하단에 시숙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야.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짜는 1995년 3월 20일. 그런데 이 차용증 날짜는 2025년. 30년 뒤였습니다. 아니, 잠깐.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2025년 3월 15일. 0, 3, 1, 5, 2, 0, 2, 5. 이 숫자들을 재배열하면 3, 15, 20, 25. 그리고 남편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뒤적였습니다. 구석에 희미하게 적힌 메모. 진호, 사체, 위조, 증거.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숙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위조 차용증을 만들어 사체를 끌어쓴 걸. 그래서 증거를 남겼던 겁니다. 만약 이 차용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시숙은 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구속됩니다. 이게 진짜 무기야.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과도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날이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은지를 구해야 해. 내가 직접. 변호사는 협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숙은 협상할 인간이 아닙니다. 저 인간은 돈을 받아도 은지를 죽일 겁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과도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용증을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딸 보고 싶으시죠? 시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 어디 있어요? 당장 놔줘요. 헤이, 급하시긴. 딸은 멀쩡합니다. 지금은요. 개새끼가. 말 조심하세요. 제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은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로또 당첨금 절반, 그리고 강덕팔 영감 녹음 파일 삭제. 그럼 딸 돌려드리죠. 어디서 만날 겁니까?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혼자 오세요. 경찰이나 변호사 데리고 오면 은지 시체로 만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 3시 폐 공장 창고 112번 도로 끝.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밤 11시. 4시간 남았습니다. 코트를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과도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간다. 어미가 새끼를 구하러 갑니다. 설령 그게 지옥이라 해도 밤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2시 50분, 112번 도로 끝 폐공장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무너진 담벼락. 10년은 방치된 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 과도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철문을 밀었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 녹슨 기계 부품들, 거미줄 친 천장. 은지야! 소리쳤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셔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수님. 시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이 적응되자 보였습니다. 창고 중앙, 의자에 묶이는 지,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은지야! 달려가려는데 시숙이 앞을 막았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딸 놔줘요! 로또 용지부터 내놓으세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 삭제하는 거 보여주시고.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로또 용지처럼 보이는 백지였습니다. 진짜 용지는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여기 있어요. 시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차용증을 시숙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숙이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남편이 남긴 겁니다. 당신이 형님 이름으로 위조한 차용증.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당신 인생 끝입니다. 인연이. 시숙이 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날 때리면 이 차용증 사본이 경찰서로 자동 발송됩니다. 내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협상합시다. 로또 당첨금 반반 나눠 갔죠. 그럼 이 차용증도 없었던 일로. 협상은 없어요. 코트 안에서 과도를 꺼냈습니다. 날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시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어. 은지 풀어주세요. 지금 당장! 형수님이 칼을 들다니. 살인죄로 가고 싶어요? 이미 당신이 사람 죽였잖아요. 30년 전에! 시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증거 없어요. 강연감 진술? 법정에서 통하지도 않을. 통하든 안 통하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친형을 죽이고 보상금을 가로챈 쓰레기라는 걸. 입 닥쳐! 시숙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피했습니다. 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은지 당장 풀어! 안 돼. 시숙이 은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파이프를 은지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아이의 머리통을 깨버린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만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시숙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형수님은 착해. 딸 목숨 걸고 협상은 못하시지. 파이프를 내려놓고 로또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용지 들고 당첨금 받으러. 그때였습니다. 창고 천장 유리창이 우지끈 깨지며 서치라이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창고 문이 와르르 열리고 경찰 5명이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시숙이 파이프를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경찰이 시숙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진호, 당신을 특수감금죄와 협박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테이프를 떼고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떨리는 몸, 뜨거운 눈물. 괜찮아. 이젠 괜찮아. 은지를 꽉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30년 묵은한 딸을 잃을 뻔한 공포, 끝내 이겨낸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숙 씨가 연락 끊기고 혼자 움직이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코트에 GPS 추적기를 넣어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끝났어요. 시숙은 납치, 협박, 그리고 30년 전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경찰이 시숙을 끌고 나갔습니다. 시숙이 뒤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제발 이러지 마. 외면했습니다. 저 인간에게 줄 연민 따윈 없었습니다. 은지를 일으켜 세우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최후 심판. 그곳에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30년의 한을 끝낼 겁니다.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에 앉아 정면의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수갑찬 시숙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축 늘어진 어깨. 2달간 구치소 생활이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피고인 최진호에 대한 특수감금, 협박, 문서위조 및 존속살해 혐의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자리 은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최진호가 1995년 3월 20일 피해자 최진수를 고의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그리고 2025년 1월 피해자의 배우자인 정숙 씨를 협박하고 그 딸을 감금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목격자 강덕팔의 진술 녹취록. 둘째,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 원본. 셋째,
피해자 최진수가 사망 직전 남긴 수첩의 혈흔 감식 결과입니다. 시숙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목격자 강덕팔은 현재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30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각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존속살해는 공소시효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녹음된 진술의 일관성과 물증의 연관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충분한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유족 정숙 씨, 최종 진술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간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근에 깔려 죽었다고, 운이 없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남편은 친동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보상금까지 가로챘습니다. 시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제게서 남편을 빼앗았습니다. 딸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세월, 혼자 키운 딸들, 비린내나는 시장 바닥에서 손이 닳도록 일한 30년, 그 시간은 누가 돌려줍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제 남편 이름 앞에 붙은 불쌍한 사고사라는 꼬리표, 오늘 떼어주십시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판사가 시숙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실수였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다가. 실수.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30년간 숨겼습니까? 왜 보상금을 가로챘습니까? 왜 목격자를 협박했습니까? 시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수첩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의 수첩. 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최진수는 사망 직전 자신의 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또 번호로 추정됐으나 감식 결과 다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07, 14, 21, 28, 35, 42. 이 숫자는 로또 번호가 아니라 피고인 최진호의 인감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그리고 범행 시각인 오후 3시 42분을 의미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는 죽어가면서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증거를 남긴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렇게까지 했던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최진호, 존속살해, 특수감금, 협박, 문서위조 혐의 모두 유죄,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시숙이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법정 경위가 시숙을 끌어냈습니다. 시숙이 뒤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외면했습니다. 저 인간에게 줄 용서는 없었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방청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30년. 30년 만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밝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 앞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축하합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정숙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은지와 함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파란 하늘, 따뜻한 바람. 30년간 짓눌렀던 무게가 비로소 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이제 진짜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6개월 뒤, 봄, 30년 넘게 생선 비린내 가득했던 시장 골목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그 길의 마지막 날입니다. 도착한 곳은 주택가 끝자락의 작은 꽃집, 보따리 꽃집입니다. 문을 열자 정겨운 종소리와 함께 싱그러운 꽃향기가 저를 반깁니다. 카운터에는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가게야. 예쁘지? 두 딸 은지와 민지와 함께 우리는 남편 사진 앞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뒤편엔 액자에 담긴 로또 용지가 걸려 있습니다. 7, 14, 21, 28, 35, 42. 사람들은 그저 당첨 번호라 말하지만 제게는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범인의 증거였습니다. 당첨금 35억 중 세금을 뺀 24억. 그중 20억은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최진수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바랐을 일이니까요. 나머지로 딸들의 빚을 갚고 이곳에서 작은 꽃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새로 세운 묘비에는 사고사라는 억울한 단어 대신 그의 진실된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보, 시숙은 25년형을 받았어. 이제 당신 이름 앞에 붙었던 억울한 꼬리표는 다 떼어냈어. 주머니에서 로또 영수증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30년의 한도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제 남편을 붙잡고 있던 미안함을 놓아주려 합니다. 다음 날 꽃집에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장미 20송이 주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정성껏 꽃을 묶어 건네며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 하지만 눈빛만은 30살 그 시절처럼 다시 반짝입니다. 멈췄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운터 옆 수선화 한 송이가 햇살을 받아 빛납니다. 사진 속 남편이 마치 대답하듯 웃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꽃향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보따리의 진짜 의미. 안개 속에서 남편이 건넨 보따리.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풀어 헤쳐야 할 30년의 비밀이었고 스스로를 해방시킬 용기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숙은 그 보따리를 완전히 풀었습니다.